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태어난 것은 내 뜻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성공과 좌절, 희망과 슬픔 등을 겪으며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자는 42살 젊은 나이에 불치병 중 하나인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스스로를 비하하고 절망에 빠졌지만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병마를 손님처럼 받아들이자 지옥 같던 마음이 평온해지며 캄캄한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무엇이든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혜남 작가의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입니다. 이 책은 어른으로 산다는 것의 10만 부 돌파 기념 스페셜 에디션인데요.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내가 삶의 흉터들을 사랑하는 이유, 어른이라는 이름의 무게 등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진솔한 인생 조언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잃는 것이 더 많을까? 아니면 얻는 것이 더 많을까?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것을 생각해 보자. 젊음, 탄력, 검은 머리, 체력, 건강, 열정, 성기능, 기억력, 친구나 배우자와의 사별, 남아있는 시간.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많아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이, 자손, 주름살, 뱃살, 검버섯, 고집, 잔소리, 격정, 회한, 버려야 할 가구나 옷까지, 외로움. 나이가 들수록 얻는 것도 많지만 그 가운데 좋아지는 것을 꼽으려니 얼마 되지 않아 보인다. 이전 시대에는 연륜으로 다져진 연장자들의 지혜가 후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부닥치면 젊은 사람들은 의례 그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어른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고 연장자들은 평소에도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죽음을 알고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더라도 후대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도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쌓은 지혜가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내 삶에 더욱 깊은 책임감을 주기도 한다. 그만큼 내가 과거로부터 나와 미래로 뻗어가는 연속된 세대에 속해 있다는 역사적 연속감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이전의 지식은 금방 쓸모가 없어진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이 전 세대의 지식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나이 든 사람들의 생각은 고리타분한 낡은 것이 되어버려 아무도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그처럼 역사적인 연속감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에게 나이 드는 것은 젊음과 아름다움, 명성 그리고 매력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림을 뜻한다. 그래서 인류학자 마거린 미드는 3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젊은이들의 세상으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야. 이민자들이 본토인들 틈에 끼어 나름대로 살아남으려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슬픈 것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따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한참 뒤처진 채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살게 된다. 그 결과 나이 들면 어느새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되어버린다.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 저항할 에너지도 낙천성도 없는 상태에서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고 이제 나쁜 일만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늙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노년기의 인생은 우리에게 여분으로 남아있는 시간, 말 그대로 여생일 뿐일까? 그래서 철저히 외면하고 싶은 두려운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루는 시인 농펠로에게 그의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이보게, 친구 오랜만이야. 그런데 자네는 여전하군. 그 비결이 뭔가? 이 말을 들은 농펠로우는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를 보게나. 이제는 늙은 나무지. 그러나 저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네. 그것이 가능한 건 저래봬도 저 나무가 날마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마찬가지라네. 나이가 들었어도 하루하루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네. 이렇듯 노인은 결코 끝나버린 존재가 아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순간순간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재별되며 새롭게 교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늙어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인생의 각 단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인격도 마찬가지다. 70, 80, 90살이 지나서도 꾸준히 변화한다. 이때 나이 듦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의 삶은 비참하고 삶의 회한만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욕망하고 변하는 능동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앨런 랭어는 1979년 어느 날 오하이오주 지역신문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남성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 만약 심리적 시계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면 사람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앨런 랭어 교수는 한 수도원을 20년 전인 1959년과 같은 환경으로 꾸민 다음 실험 참가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1959년으로 돌아가 마치 그 시간을 사는 것처럼 살게 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배너, 뜨거운 곳이 좋아 등의 영화를 보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네킹콜의 노래를 듣고 당시의 시사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단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결정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와 청소도 스스로 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참가자 전원의 신체 나이가 실험 참가 전보다 최소 2에서 3년 젊어진 것이다. 시력과 청력, 기억력이 향상됐고 지능이 좋아지고 걷는 자세도 좋아졌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걸음을 내딛기도 힘들었던 한 노인은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꼿꼿한 자세로 걷기 시작했고 또 다른 노인은 미식축구 경기에 동참하기도 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 불리는 이 연구는 물리적인 시간을 되돌릴 순 없어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젊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냄으로써 전 세계 심리학자와 행동경제학자들로부터 노화와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심리 실험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앨런 랭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그 한계를 믿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다. 즉, 같은 70대라도 그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젊게 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뭘 하든지 나이부터 따지고 나이를 의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70세를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같은 70세라도 정말 그 나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젊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들은 자신의 나이를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다. 그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활기차게 살아갈 뿐이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자신의 신체 나이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나이와 상관없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 방법이다. 그래서 실제로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은 100년을 살아보니 60세 전까지 자신은 미숙했으며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황금기는 65세에서 75세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앨런 랭어 교수의 실험에서 보듯 나이 들어서도 힘 닿는 데까지는 내 힘으로 일상을 꾸려가는 것이 좋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에 참가한 노인들은 대부분 성인 자녀와 살고 있거나 요양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방을 꾸미거나 가구를 재배치할 결정권이 없었고 언제부터인가 청소와 설거지 등 사소한 일까지 남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이 결정하거나 직접 하는 일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처럼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삶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아놀드라는 참가자는 실험에 참여하기까지 기력이 없어 아무런 신체 활동도 못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그는 일주일 동안 빨래와 설거지, 청소 등을 직접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자 그것을 기꺼이 해냈고 나중에는 무엇이든 더 찾아서 하게 되었다. 20년 전으로 마음의 시계를 돌리고 결정권을 갖게 되자 무력한 삶에서 벗어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살게 된 것이다. 이처럼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 즉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그를 행사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행복할 뿐더러 건강까지 좋아진다. 그러므로 아무리 늙어서 몸이 약해진다 해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좋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삶의 행복감과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64살밖에 안 되었지만 파킨슨병으로 인해 몸이 점점 굳어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가려면 일단 두 발로 똑바로 설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다. 한 발을 떼고 또 다른 발을 떼기 전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다. 두 발로 신나게 뛰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게다가 팔과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둘 늘어만 간다. 요즘은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써 유쾌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신중히 선택하고 결정한다. 오늘 누구를 만날지, 구순의 어머니와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머리를 염색할지, 어떤 영화를 볼지, 어떤 책을 읽을지, 친구에게는 어떤 문자를 보낼지 고민하고 결정한다. 너무 아파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는 덜 아픈 시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본다. 그러고 보면 나는 아직도 많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엔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 공부할 게 많다는 것도 기쁘다. 기왕 오늘 나는 눈을 떴고 일어났으니 재미있게 살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내가 오늘을 보내는 방식이고 나이 들매 대처하는 자세이다. 행복한 어른은 가끔 어린아이처럼 놀 줄 안다. 어릴 때 나는 소꿉놀이를 무척 좋아했다. 엄마가 다 쓰고 버린 화장품 통을 무슨 보물인 양 고이 간직하고 입 빠진 접시나 조개 껍질을 모아 살림을 마련하곤 했다. 그러고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 소꿉놀이에 열중했다. 넌 엄마하고, 넌 아빠하고, 넌 언니, 넌 애기, 넌 선생님, 넌 가게 아저씨, 이런 식이었다. 역할 배정이 끝나면 우리는 살림살이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돌을 3개 모아 아궁이를 만들고 거기에 솥을 얹은 다음 물에 물을 적당히 부어 밥을 짓고 풀을 뜯어 반찬을 만들고 진흙을 빚어 떡을 만들고 그렇게 놀다 보면 늘 말썽이 일게 마련이다. 도중에 역할을 바꿔달라는 아이도 생기고 다른 데서 놀다 와서는 중간에 자기도 끼워달라는 아이도 있다. 때로는 너도 나도 공주, 왕자를 하겠다고 나서서 소꿉놀이가 싸움과 울음으로 끝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기상천외한 재미있는 놀이가 되는 날도 많았다. 그렇게 한참을 놀고 있으면 그만 놀고 와서 밥 먹어라 하는 진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는 살림도구를 주섬주섬 챙기며 아쉽게 소꿉놀이를 마쳤다. 소꿉놀이뿐이 아니었다. 그 시절 우리는 참 많은 놀이를 했다. 숨바꼭질과 전쟁놀이, 땅 따먹기, 고무줄놀이, 줄넘기, 공기놀이, 콩주머니 던지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귀신놀이, 병원놀이, 인형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가위바위보, 쎄쎄쎄 등등 끊임없이 기발한 놀이를 만들어내던 그때를 떠올리면 늘 웃음이 난다. 아, 한 번만이라도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하튼 나는 그 수많은 놀이들을 통해 세상을 배웠다.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규칙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양보하고 쟁취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때로 화가 나거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놀이를 만들어 그것을 풀어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조금씩 성장해 왔다. 놀이는 완전한 현실도 아니요 단순한 판타지도 아닌 중간 세계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어떤 부분을 떼어 놀이로 만든 다음 시치미를 뚝 떼고 마치 그것이 현실인 양 군다. 놀이를 통해서도 과거로 돌아갈 수도 미래로 가 볼 수도 있다. 아기가 되어보기도 엄마가 되어보기도 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놀이를 통해서는 마음껏 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놀이를 시작한 순간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아 그동안 꾹꾹 눌러온 내 안의 유치하고 본능적인 욕망들을 마음껏 분출시킨다.
그러면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해방감과 기쁨,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놀이는 기나긴 인생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갈등과 박탈, 상실, 그리고 갈망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로 인생의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과 놀이는 그들의 내적 갈등과 외로움을 해결해 준다. 그래서 놀이는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그것은 일과 사랑만큼이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놀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정신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차츰 노는 법을 잊어버린다. 이 나이에 남 부끄러워서 하면서 점잔을 빼고 체면을 차리느라 마음껏 놀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놀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를 놓치고 나중에는 웃음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때때로 어른의 짐을 잠시 벗어놓고 놀 수 있어야 한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자신을 풀어놓고 깔깔대며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바탕 신나게 놀고 난 다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현실로 되돌아와서도 재미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가끔 어린아이처럼 놀고 싶을 때는 친구들을 찾는다. 그들과 수다를 떨다 보면 그냥 별 이야기가 아닌데도 괜히 웃게 된다. 그러다 때론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우스갯소리를 던진다. 그렇게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바탕 웃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파킨슨병 환자라는 사실을 잊고 64세의 노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그래서 나는 우리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놀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되는 것이다. 라는 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가 삶의 흉터들을 사랑하는 이유. 학생 실습을 할 때 이야기다. 소아과에 4살짜리 남자아이가 왔다.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 뒤로 어른들 5-6명이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따라 들어왔다. 사정을 들어보니 아이가 말을 못한다고 했다. 조금 발달이 늦어서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네 돌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단어 몇 마디 외에는 통 말을 못한다는 것이다. 아이는 5대 독자였다. 아이의 집은 증조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들과 같이 사는 대가족이었다. 아이에 관해 저마다 한마디씩 하느라 외래는 시끌벅적했다. 한참 아이를 진찰하던 과장님은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단을 내렸다. 아닌 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5대 독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봐 옆에서 시중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이의 표정만 보고도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알아차리고는 그것을 대령하곤 했다. 과장님 말대로 아이는 말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가만히 있어도 주위 어른들이 자신의 표정을 읽고 적적 다 해주는데 굳이 말하거나 소리내어 울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충족되는 상황에서는 아이 스스로 어떤 것이든 배우고 경험할 필요가 없어진다. 만일 아이가 계속 그런 환경에서 커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는 계속 말하는 법을 익히지 못했을 테고 그러면 가족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상처를 입는다.
자신이 안전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상처를 받는다.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때도 상처를 입는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다.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말고도 우리는 안전하게 있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또 나만의 자율성을 지키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욕구들이 완전히 충족될 수는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충돌하면서 상처와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그 상흔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며 세상을 배우고 인생을 이해하게 된다. 사실 상처와 상실은 우리 삶에서 하나의 조건이자 결과다.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입으며 살아간다. 상처 없는 삶은 앞에서 소개한 아이처럼 우리의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고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오히려 불구자로 만들 수 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손등에 긁혀있는 작은 상처부터 시작해서 때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커다란 상처까지 순간순간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상처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큰 전염병을 막기 위해 그 균을 약화시켜 몸에 주입하여 면역력을 키우는 예방주사처럼 작은 상처나 상실은 나중에 올지도 모르는 큰 상처나 상실을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성장한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는 과정이다. 친숙했던 것들과 이별하고 소중했던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모든 성장에는 성장통이 따른다. 이러한 성장통은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 꼭 겪고 넘어야 할 산이다. 그 산을 넘은 뒤에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것들을 맞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말고도 종종 예기치 않았던 상실을 겪기도 한다. 갑작스럽게 이사를 간다든지 부모와 이별을 한다든지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거나 또는 질병으로 건강이나 신체 일부를 잃는 고통과 불행을 겪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을 잃거나 자존감이나 자신감, 가치관을 상실하기도 한다. 때로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자신이 뿌리박았던 문화나 세계적 지도자나 예술가, 영웅의 상실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 전쟁이나 테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성의 상실을 경험할 때도 있다. 예측하지 못한 크고 작은 상실을 겪고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피와 눈물이 멎으면서 찢어진 상처 위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그 새살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져서 우리의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다. 모든 상처나 병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자신에게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사실 모든 의학적인 치료는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보호하며 우리가 가진 자연 치유력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자신의 힘을 발견한다. 그리고 상처를 이겨내고 새살이 돋으면 시련을 이겨낸 자신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이 생긴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상처에는 흉터가 남는다. 그 흉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훈장이 될 수도 있고 숨기고 싶은 창피한 흔적이 될 수도 있다. 내 딸아이는 어릴 때 심장 수술을 받았다. 지금도 아이의 가슴에는 그때의 수술 자국이 길게 나 있다. 딸아이는 그 흉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나는 상처 때문에 우울해하는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말해주었다. 그 흉터는 바로 내가 큰 병을 이겨냈다는 징표란다. 어린 나이에 그 큰 수술을 견뎌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난 내 흉터가 오히려 자랑스럽단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자연 치유력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또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경험은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 상처는 치유되면서 우리 안에 숨어있던 힘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소중한 것을 잃으면 한동안 고통 속을 헤매며 그것을 찾아 방황한다. 그러나 그것을 영영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체념한 뒤에는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생겨나 그것이 떠난 빈 공간을 메우기 시작한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창조성이 일깨워지는 것이다. 그럴 때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심금을 울리는 멋진 예술 작품을 창작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새로운 현실적인 관계를 만들거나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등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예술 작품이나 발자취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은 물론 어떤 상실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전쟁에서 총상을 입고 왼팔에 마비가 온 세르반테스는 그 슬픔을 몸을 즐기는 용감한 소설 주인공 돈키호테를 만들어냄으로써 창조적으로 승화시켰다. 또 화가모네는 그의 대표작인 수련연작을 그릴 때 퇴행성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고 겨우 빛만 희미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을 잃은 시기였다. 이들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결함이나 신체적 기능의 상실을 창조적 예술로 승화시킨 예술가나 전제는 무수히 많다. 물론 상처를 통해서만 창조성이 나타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상실과 상처를 입고 무너져 버리는 것도 자신이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주저앉아 한탄만 한다면 우리는 소중한 현재와 미래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처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면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삶이란 무엇인지, 예측 불허하고 불공평한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속삭임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우리 자신이요. 상처를 통해 강해지는 것도 바로 자신이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도 자신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며 무엇을 원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방법. 왜 우리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잘 기억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 살면서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았는데 말이다.
게다가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는 잘 기억하면서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보지 못한다. 때로는 우리가 상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 내 딴에는 사랑으로 한 말과 행동이 배우자나 가족, 친구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은 늘 불가능한 것을 꿈꾼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끊임없이 보채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욕망은 만족을 모르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긴장과 다툼이 생긴다. 프랑스의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어떠한 증오나 분노 혹은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없이 단지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를테면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딴엔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속썩이는 아이 얘기를 꺼내며 무자식이 상팔자라니까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상대방이 만약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지만 5년째 아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그러면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상대방의 표정은 굳을 수밖에 없다. 단칸방에서 월세를 내며 근근히 살고 있는 사람에게 유명한 강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 자체로 위화감을 안겨줄 수 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부모와 사이가 좋은 친구가 푸념처럼 늘어놓는 말들이 그저 부럽고 한편으로는 가슴 아플 수 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상처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려면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이때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기쁨을 같이 느끼고 그 감정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공감은 동정과 엄연히 다르다. 동정이 2차원적인 감정이라면 공감은 3차원적인 감정이다. 동정은 상대의 슬픔과 불행 등의 감정을 마치 내 감정처럼 느끼며 같이 슬퍼하고 같이 분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상대가 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하지만 거기에서 그친다. 하지만 공감은 감정이 같아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상대의 감정을 같이 느낀 뒤에 다시 자신의 마음으로 되돌아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래서 상대가 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는 다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역시 나처럼 상처받기 쉬운 사람임을 이해하며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애쓴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주어도 계속 내 곁에 머물며 나를 사랑해주는 상대에게 깊은 감사를 보낸다. 이러한 관계는 어쩌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관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는 상대와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가 되고 싶은 욕망, 상대가 나의 모든 투정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이기적인 마음이 끊임없이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듯 나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내 상처가 너무 아파서 힘들었듯이 그도 내가 준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상대의 감정을 최대한 공감하고 배려하며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칠기준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애정과 위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살만 합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줄 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충분히 사랑받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으며 우리는 심리적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혼자 살아가기 버거운 이 세상을 살아내느라 외로운 사람들에게 오늘 소개할 책 파리의 심리학 카페가 위로와 공감을 드립니다. 이 책에는 5만 명의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며 깨달은 일, 사랑, 인간관계에 대한 29가지 심리학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자신이 한없이 못나고 부족한 실수투성이처럼 여겨질 때 이 책을 보며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카페를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세상이 뭐라 하든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킬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그저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처럼 흐르지 않는 순간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하며 현실을 부정하거나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까요?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나보다 더 생활 습관이 엉망인 사람도 멀쩡한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불행은 남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큰 사건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3살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이 내게 가르쳐 준 것. 나는 갓 태어난 아이를 둔 23살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툰 부모였던 나와 남편은 잠이 부족한 탓에 퀭한 눈을 하고서도 입가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지요. 매일매일이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날도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은 언제나처럼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들었습니다. 온종일 육아에 지친 나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려고 서두르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쿵 하는 둔중한 소리와 함께 식기가 나뒹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남편이 식탁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붙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심장이 저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과 입술은 하얗다 못해 창백했고 내가 소리를 지르며 그를 아무리 흔들어도 정신을 잃은 남편은 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남편에게 온갖 알 수 없는 처치들이 이루어졌고 수술실에 들어간 남편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시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고 대기실에 앉아 울고만 있는 나를 안아 주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남편분은 뇌출혈로 인한 뇌사 상태입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네요. 그렇게 남편이 죽었습니다. 1살 아이와 23살의 젊은 아내를 두고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다정하고 유쾌했던 시부모님의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온화한 성격에 매달 월급의 일부를 남을 돕는 데 쓰던 따뜻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누군가에게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던 착한 그가 죽었습니다. 왜 하필 그여야 했을까요? 나는 너무도 화가 나 신이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거리를 활보하는 모든 사람이 미웠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미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충분히 해주지도 못했으면서 작은 일에 토라지고 투정만 부렸던 제가 싫어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때부터 저는 술만 마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술이 깨면 남편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고 그러면 또 내 자신이 미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이 흘러버리길 언 1년. 어느덧 훌쩍 커버려 아장아장 걸어온 아이가 오물대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엄마. 시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아이는 큰 부족함 없이 자라고 있었지만 역시나 아이에겐 제가 필요했나 봅니다. 아이는 작은 입으로 엄마를 연신 찾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과거의 불행을 매일 곱씹느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재우고 먹이고 놀아주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줘야 할 소중한 시간을 나는 세상을 증오하는 데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나와 아이 인생의 걸림돌로 만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나였습니다. 내가 불러들인 불행이 내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시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건 먼저 간 남편도 결코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술을 끊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굴레를 벗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 거지요. 그렇게 10년간의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하는 동시에 조금씩 내 삶을 찾아가 나갔습니다. 아이에게 다정한 엄마가 되었고 일을 다시 시작했고 잘 웃고 잘 먹고 편안해졌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파도가 몰아쳤나요? 건강한 상태와 아픈 상태, 행복과 불행,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 혼자인 나와 군중 속의 나. 지금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이 눈앞에 놓여 있든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복한 경험을 할 때는 누구나 그래, 산다는 건 이런 거였어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불행한 일을 겪어가는 과정도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불행과 행복 모두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인생의 최고 결정자라기보다는 인생이라는 배에 탄 선원에 불과합니다. 태풍이 일어나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항하고 최선을 다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겠지요. 하지만 선원이 항해를 떠날 때 할 수 있는 일은 날씨가 좋기만을 바랄 뿐 달리 날씨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폭풍을 겪을 수도 있고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잘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당신에게 어느 목요일 저녁 줄리는 펑펑 울면서 심리학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근사한 100점짜리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하던 친구였어요.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많겠지요. 언뜻 보면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더 나은 방향으로, 즉 내게 만족을 주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줄리는 내게 견디기 힘든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8년간 일한 회사에서 해고 대상자에 올랐다고요. 그녀의 평온한 세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지요.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제가 해고 대상자에 오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진정해요, 줄리. 여기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줄리 같은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건강에 이상도 없고 일은 즐거워야 하며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연애도 순탄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게 무척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대한 바를 얻지 못하면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항의를 하지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원망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상사에게, 부모에게, 사회에, 때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다양한 원망을 쏟아내곤 하지요.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건 너무 불공평해. 맞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요. 새삼스러운 사실도 아니지요. 이 사실은 일방적인 저의 주장도 아니고 당신의 인생에 찾아온 불행을 옹호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인생의 진리지요. 삶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사람들은 음식점 메뉴판 앞에 서서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인생을 대하곤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메뉴는 피하고 좋아하는 요리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시기지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만족스러운 것만 골라서 경험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힘든 일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당신이 싫어하는 사슴고기든 버섯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든 인생이라는 메뉴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왜 그래야 하냐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다른 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메뉴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좋은 것만큼이나 안 좋은 것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생의 규칙입니다. 모든 삶은 흐른다.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고도 없이 들이닥칩니다. 그가 얼마나 선한 행동을 많이 했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말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은 공평하며 인과응보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야 세상이 예측 가능한 곳이 되고 언젠가 나도 그 법칙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불행은 큰 잘못을 저지른 나쁜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곤 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큰 불운이 닥치면 그것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종의 벌이라고 받아들여 괴로워하기도 하지요. 인생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말은 결코 눈앞에 닥친 역경 앞에서 수동적으로 굴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불행은 불행한 사건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불운한 일을 마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행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뿐이니까요. 남편의 죽음은 무척이나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1년간 그 아픔을 곱씹으며 나와 내 아이의 소중한 시간을 망쳐놓은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불행은 바로 이런 선택에서 비롯된 거였지요. 우리는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마와 싸우겠다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 화를 내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없는 셈 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당함이 사라지도록 힘을 모아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태생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여러 역경에 대항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들여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간 일어난 나쁜 일이 불합리한 일이고 나에게만 특별히 일어난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맞서느라 낭비한 에너지를 아끼자고요. 불행한 일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게 바로 인생이니까요. 보여주기 위해 사는 인생은 그만두라. 멋진 스포츠카가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지나가던 행인과 운전자들의 이목이 주목되고 모두가 부러운 시선을 던지지요. 자동차가 품격 있는 호텔 앞에 서자 세련된 양복을 입은 남자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매혹적인 눈빛으로 남자를 응시하고 그의 시선은 잠시 카메라에 머뭅니다. 이내 광고는 이렇게 말하는 듯하지요. 이 차를 사라. 그러면 인생이 바뀔 테니.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광고를 접합니다. 바비 인형 같은 몸매에 얼굴에는 잡티 하나 없는 여자들과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는 남자들이 온갖 명품과 최신 유행 아이템을 들고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내 인생은 무언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사회가 정해놓은 이상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다그치고 이에 다다르지 못하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델은 요즘 들어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슬슬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은
내심 결혼을 통해 그녀가 한 남자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는 것 같다고 했지요. 목수가 되고 싶던 위베르는 꿈을 접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걸어온 길 그대로 국립고등공예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지요. 라파엘은 최근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들어갔는데 과체중인 사람들이 취업에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니 취향에 맞지 않는 요란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이유는 그저 유행하기 때문이지요. 비르지니는 주기적으로 인기가 좋고 유명한 이비자로 바캉스를 떠나곤 하는데 사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보낸 작은 시골 마을에 더 가고 싶어 한답니다. 이처럼 우리는 획일화된 모델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야 하고 날씬해야 하고 유행을 따라야 하며 그럴듯한 직업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추천하는 여행지, 누구나 꿈꾸는 휴가지로 정기적으로 여행을 해야 한다고 믿는 거지요. 난 저걸 가지지 못했으니 내 인생은 실패야.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모델을 만들어 그에 따라 자기 인생을 필사적으로 맞춰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악의 굴레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지요. 당신의 현실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인생은 화면 너머 SNS 세상이나 광고와는 다릅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많은 것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고 불만족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언뜻 본 완벽한 삶에 올라서기 위해 우리는 현재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아등바등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물론 이런 성공을 향한 꿈이 모조리 쓸모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조각 꿈을 품고 있지요. 종종 그 꿈이 도달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곳으로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 설레고 충만한 방식으로 미래를 그리도록 도와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저 사회가 정한 꿈에 맞춰 내 인생을 밀어넣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 꿈을 꾼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꿈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 직접 부딪혀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불운을 겪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겠지요. 인생에 정해진 길은 없으니 완벽한 삶이라는 덫에 걸려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꿈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 얘기를 해볼까요?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한 코미디언의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크게 그려진 티셔츠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옷을 입은 5명의 학생들과 잠시 동안 의자에 함께 앉아 있도록 했지요.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부끄러워했어요.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에게 당신의 촌스러운 옷차림을 눈치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함께 있던 학생들의 50%가 자신을 기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옷차림을 기억한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어요. 참가자들은 실제 이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습에 주목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행동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나에 대해 무척이나 관심이 많을 뿐이지요. 어쩌면 이 사실을 당신을 슬프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인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강렬한 욕망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사는 것은 그만두고 타인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봅시다. 여태껏 너무 많은 시간을 거울 앞에서 보냈다. 세실은 제가 실제로 본 여자들 가운데 가장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170cm가 훌쩍 넘는 키에 날씬한 몸매, 우아한 얼굴은 배우 같았고 언제나 고급스러운 옷과 구두, 스카프로 멋을 내어 흠잡을 구석이 없었지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타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해서 그녀가 심리학 카페에 오는 날은 분위기가 화사하게 살아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녀만큼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서 세실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다이어트를 계속해 왔습니다. 거식증과 폭식증을 오가는 식이장애로 고통을 겪고 난 그녀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일에 집중하지 못해 회사 생활도 엉망이었지요. 지금도 매우 아름다웠지만 그녀는 예쁜 얼굴을 하고서도 자신감을 되찾지 못한 채 늘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심리학 카페를 찾아온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은 바비 인형이었어요. 가느다란 허리와 긴 팔과 다리를 가진 사람이요. 세상에나 사람이 아닌 인형을 꿈꾸다니요. 세실은 실현 불가능한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 씨름하느라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실의 경우는 당장 치료가 필요합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녀만이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세실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미디어에 등장하는 배우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누구보다 자신의 결함을 찾는 데 앞장섰습니다. 팔자주름만 없으면 더 젊어 보일 텐데, 고만 오뚝하면 더 매력적일 텐데, 살만 빼면 더 예쁠 텐데, 그들은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자신을 비교하고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 외향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숭배가 지나친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 속의 주인공이 아닐까요? 성형과 명품이 인생을 바꿔주지 못하는 까닭. 우리 사회는 왜 이토록 지나칠 정도로 외향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게 된 걸까요? 현대 사회는 모든 게 빨리 돌아갑니다. 기술도 지식도 금방 쓸모 없어지고 이직이나 이사가 잦으니 인간관계도 오래가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 사람을 이해하고 평가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도 짧지요. 이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격이 아니라 외모나 옷차림처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또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자신의 겉모습에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나만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일보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말을 통해 나를 증명하는 일이 우선시 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미디어 속 배우처럼 자신의 겉모습을 바꾸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명품을 사서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데에는 사회적인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강하거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가득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성형수술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변신 환상에 의지하는 것이지요. 단 한 번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환상 말입니다. 동화에는 이런 변신 환상을 다루는 내용이 많습니다. 계모와 언니들의 구박을 받다가 한순간에 왕자와 결혼하게 되는 신데렐라, 왕자의 키스를 받아 마법에서 깨어나는 백설공주, 천대받던 새끼 오리가 멋진 백조로 변신하는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속 주인공들은 노력을 통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호사를 누립니다. 이런 동화는 사람들에게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보다 환상을 꿈꾸게 하지요. 좀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요. 프랑스에서 멋이란 어떤 삶을 살았는가로 결정된다. 성형수술을 해서 살을 빼서 좋은 차를 사서 비싼 옷을 입어서 인생을 한 번에 바꿔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방법들이 가능하다면 저를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법이지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행은 우리가 쫓아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합니다. 좋은 차를 사면 더 좋은 차가, 최신 유행의 옷을 사면 또 다른 신상품이, 비싼 명품을 장만하면 더 비싼 명품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 새로운 것을 사게 합니다. 다이어트와 성형에 돈을 쓰도록 부추기기도 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 방법만으로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등장하는 아름다움과 비교하면 내 자신은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만을 중시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내가 나를 소외시킨다는 점이지요. 쉽게 말해 내 몸을 마치 나와 다른 개체인 것처럼 자신의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물건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 이론가 파울 실더는 신체 이미지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기본 구성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자아의 원초적 구성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체를 나와 분리하고 이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 당연히 자아는 흔들리고 자긍심 역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몸을 미워하는 이상 자기 자신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겉모습은 내면의 공허함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은 자기 삶이 중요하고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확신을 얻게 될 때에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외모 가꾸기는 우리의 자신감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면의 가치와 외적인 아름다움을 분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 아인슈타인은 어설픈 외모를 언급하며 자신에게 조롱 아닌 조롱을 보내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용물보다 포장지가 더 좋다면 그거야말로 슬픈 상황이 아니겠는가.
포장지는 내용물을 돋보이게 하고 선물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줍니다. 그러나 선물 없는 포장지는 무가치하지요. 포장지는 제 역할을 할 때에만 그 아름다움이 빛나는 법이니까요. 패션 잡지 보고의 전 편집장은 유행이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멋이란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지요. 이 나이가 되어 주위를 둘러보니 외모는 무척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지루한 사람들이 있지만 아름답지 않아도 은근한 매력이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단단하게 다져오며 자기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지요. 이런 탄탄한 내공이야말로 쉽게 살 수도 따라할 수도 없는 자기만의 멋이 됩니다. 오래가는 멋은 결코 외향적인 아름다움에서 비롯되지 않는 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에겐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장점을 활용하면서 가고 싶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힘들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동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잘 지켜냅니다. 또한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지요. 그들은 내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점과 약점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일부로서 받아들이며 쉽게 좌절하지 않고 무작정 낙관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은 진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에는 자신을 존중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무례한 태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며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는 것도 자존감입니다. 지난 시절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처하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작은 실수에도 지나치리만큼 미안해하곤 했습니다. 스스로를 누구에게도 환대받지 못한 부담스러운 존재나 쓸모없는 짐짝처럼 취급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겸손도 미덕도 아닙니다. 쓸데없이 미안해하는 것도 결국 나를 아끼지 않은 내 탓일 뿐입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이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매 순간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은 천부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습득하고 터득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존감을 높이는 6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며 산다. 2.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3.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 4.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드러낸다. 5.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운다. 6. 정직하게 산다. 알코올 중독 치료에 별로 호전을 보이지 않던 노미알드는 저의 권유로 심리학 카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낙오자이자 실패자로 몰아세우면서 괴로운 마음이 들 때마다 술로 달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끝났어요. 아내도 친구들도 모두 저한테 실망해서 등을 돌렸지요. 이 지경인데 왜 아직도 선생님은
제게 술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나요? 어차피 전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요. 누미알드는 우선 술잔을 드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힘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볼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하면서 술 대신 스스로를 위로하고 안아주는 버릇을 들여야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아. 고생했어.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투정 부리고 돌봐주기를 바라는 자기 자신을 성숙한 자아가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통해 유쾌하지 않은 감정조차 억누르지 않고 조금씩 인정하게 된 누미알드는 점차 가슴을 펴고 덜 주저하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으며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맛있는 음식을 챙겨 먹는 등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안에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 같은 장점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지요. 그는 여전히 자신을 발견해 가는 중이고 매일 조금씩 자신을 사랑해 나가는 중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까지 인정하고 안아주며 세상이 부당한 희생을 강요할 때 떳떳하게 맞서는 용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껴야 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